네,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청년 재정 역량 업 클래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유유기지에서 이제 7년 전부터 재정 강의는 하다가 제가 이제 2022년에 당선된 직후에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당시에 부동산, 그러니까 전세 사기로 인한 이제 부동산 계약 강의랑 그리고 근로계약서 그리고 문화예술 용역계약서 강의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2023년도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2023년도에 반응이 참 좋아서 2024년도에도 정식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인천광역시의 청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랑 저작권 등의 교육이 필요한 실정은 제 이제 선거 공약이자 쟁점 사업이었고 작년부터 이제 시정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주장한 사업인데 이렇게 직접 강의 기회까지 가질 수 있어서 저 역시 감개무량한 마음입니다.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부터 독일 법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계약에서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이 계약의 대원칙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개인의 의사대로 선택하고 체결한 계약, 그러니까 개인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의 방식의 자유를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계약에 의한 법률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 체결하는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계약으로서 법적인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로든 계약서 양식이든 이제 어떤 방식으로도 하는 계약도 다 유효하게 본다면 그 과거에는 노예 계약이든 신체 포기 계약이든 이런 계약도 이제 존재를 했는데요. 이제 원칙적으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든 유효하게 한다면 노예 계약이나 신체 포기 계약도 지금까지 유효해야겠죠. 그런데 작품으로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에서 대부업자인 샤일록이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심장에 가까운 살 한 파운드를 갚는다라는 계약 조건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점차 계약의 양식과 내용을 조금씩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일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체결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법에 제한하는 내용이 많아졌던 반면에 이제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이 체결하는 계약, 그러니까 문화예술 용역 계약이나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또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같은 새로운 직업에 대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적 제약이 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의 내용인 문화예술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은 조금 이제 법적으로 느슨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노동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 노무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화예술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체결하는 사람이 변호사의 조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노예 계약에 노출될 가능성도 다른 계약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계약을 체결할 때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비로소 울면서 변호사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서명 날인한 계약,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유효한데 서명 날인까지 하셨다면 당연히 유효한 계약이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를 체결할 때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본인이 법적인 내용을 모두 공부해서 모든 내용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 문화예술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내용이 무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도 사건을 담당할 때마다 매번 공부가 필요할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체결하는 계약에서 어떤 조문이 중요한지, 궁금한 내용을 어디에 문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걸 문의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센터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최소한의 지식 정도는 평소에 조금씩 배워서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할 것 같아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문화예술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예술인 복지법이 생겨나면서 이제 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예술인복지법 4조 4 제2항에 따르면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들은 계약 금액, 계약 기간, 계약 당사자의 권리, 그리고 의무, 업무의 내용, 용역의 시간 및 장소, 수익 배분,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을 담아서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당사자가 서로 한 수씩 주고받아야 한다라는 점을 예술인복지법, 그러니까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 서명계약 위반 시 과태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인 당사자이신 경우에는 계약서 보관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어디다 뒀는지 까먹고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예술인 당사자들도 이제 본인이 계약서를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적 자체의 원칙 때문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근거, 그러니까 증거가 바로 이 계약서인데요. 사업자는 계약서를 제출할 때 전체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방어하는 전쟁에 나갈 때 총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듯이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본인이 보관하는 의무를 해태해서 사라진 후에 분쟁을 맞이를 하면 본인이 이제 방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관계에서 체결한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체결하실 때 계약서 체결해 보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요즘에는 다 계약서 쓰시죠? 네, 계약서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 본인이 계약서 준비해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서면을 먼저 제시할 겁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 양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들고 가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사같이 착한 고용주도 있어서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제시하면서 아티스트에게 좀 더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법무팀을 고용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계약서 양식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조금이라도 회사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전적으로 믿고 그냥 서명 날인하신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그제서야 발견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실 때 계약서를 준비해 갈 수가 없다면 최소한 회사가 제공하는 계약서에 대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막 연예인 중에서 뭐 소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계약서를 검토하고 그 조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스스로 계약서를 보는 방법, 읽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교과서로 기본으로 보셔야 될 것은 표준 계약서입니다. 국가에서 계약서에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은 담아야 회사랑 예술인 모두 보호할 수 있다라는 중립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서가 바로 표준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표준 계약서에는 존재하는데 회사가 제공한 내 계약서에 없는 조항, 표준 계약서와 다르게 수정된 조항, 이 위주로 검토를 해 나가신다면 회사가 어떻게 이 계약서를 교묘하게 회사에게 유리하게 바꾸었는지를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문화예술 용역계약 표준계약서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문화예술의 정의를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의 지적, 정신적, 심리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용역계약의 범위도 위와 동일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술인이라고 아마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틱토커, 유튜버 등의 크리에이터 그리고 뭐 셀럽들에 대한 법률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서 좀 규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표준 계약서를 개발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찾기 쉬운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포털 사이트 어느 곳에서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표준 계약서 보급이라는 페이지란을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한데 바로바로 검색이 안 되는 계약서들이 있어서요.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표준 계약서를 좀 보고 싶으시면 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표준 계약서 보급란에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적은 클릭수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표준 계약서 보급에서는 각 분야에 따른 표준 계약서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아까 나열한 미술, 공예, 공연, 예술 이런 순으로 계약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 분야를 클릭을 하시면 세부적으로 전시계획서, 작품 판매 계약서, 모델 계약서, 출연 계약서, 창작 계약서, 대관 계약서, 제작 투자 계약서, 가수 출연 계약서 같이 이렇게 세분화된 양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구별된 양식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다운 받으시면 그 관련 계약서의 이제 표준적인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저작 재산권 분야의 표준 계약서 그리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먼저 보실게요. 이 표준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1, 2, 3, 4, 5 번호표가 붙어있는 내용들일 텐데요. 근로 개시, 일반적으로는 근로 일자를 명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3개월만 근무한다 라고 한다면 근로 개시일과 근로 이제 끝나는 날을 함께 기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 근로 시간, 그리고 휴일, 임금, 연차 유급 휴가, 그 다음에 4대 보험 적용 여부,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랑 이제 성실한 이행 의무,
그리고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금일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조금 보시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계약에서도 이제 월급, 상여금, 기타 급여, 그리고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까지 모두 다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웹툰 계약서를 보시면 그냥 그 계약서의 문구만 봐도 이 계약이 훨씬 더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볼게요. 제10조 연재료, 수익 배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웹툰 계약을 할 때 웹툰은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작성해서 지급하면 끝나는 계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달 또는 매주 그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편당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웹툰 연재 이제 좀 수익 구조를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바로 원고료일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출판 계약을 하는 것처럼 저작물의 이용 대가를 수익과 연동하지 않고 좀 고정적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하거나 또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정하는 방식을 원고료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원고료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웹툰 계약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웹툰 시장이 출판계 수준을 이미 지나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작가와 비인기 작가의 경우에 동일한 원고료를 받고 작품을 연재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 분배 방식이 좀 변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계약이 MG 방식이라고 해서 미니멈, 최소 수익 보장 방식과 RS 방식이라고 해서 수익 분배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MG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판업계의 관행적인 이제 선인세 지급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신인 기준으로 해서는 1회차당 50만 원 정도의 MG를 추진하고 있고요. 한 달 사회 연재 시 200만 원 정도의 MG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MG 계약도 최근에는 진화를 하고 있어서요. 누적 MG, 통합 MG, 토탈 MG 등 MG의 이제 변형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이 MG 방식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MG가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MG라고 써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웹툰을 그려서 이제 당선이 돼서 계약을 체결을 하러 가면 그냥 MG라고 써 있는 계약에 그냥 사인하시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최소한 자기가 웹툰 작가라면 이 수익 분배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는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RS 방식은 이제 웹툰의 수익을 작가와 그 웹툰 사이트가 그리고 이제 중개업자가 같이 고루 나눠 받는 방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작가일수록 MG나 원고료 방식보다는 RS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업데이트하고 각종 인력과 사이트들의 이제 광고료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하고 이제 순이익을 기준으로 순이익의 몇 프로 그리고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작가에게 몇 프로를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둔다면 RS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S는 RS라고 표기된다기보다는 순이익의 몇 프로를 작가에게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게 RS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실 때 이제 수익 분배 비율, 그러니까 몇 프로에만 고정을 이제 딱 초점이 맞추셔서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문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이익의 10%를 하는데 공제하는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광고료,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캐릭터 비용 이런 거, 제작 비용 이런 거 전부 다 제하고
순이익 10% 주면 뭐합니까? 원래 캐릭터 제작할 때 그 캐릭터에도 자기 저작권료 같은 거 받아가셔야지 제대로 된 계약인데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제하는 내용을 하나도 보지 않고 순이익의 10%니까 엄청 많네?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이익의 몇 프로 숫자에만 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이제 작게 써있는 문구들, 특히 계약서에 작게 들어가는 문구들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하고, 이 RS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의 일부를 작가에게 나눠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기의 클릭수에 따라서 자기는 인기 작가지만 모든 작품에 성공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기를 믿고 RS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자기의 노동력도 이제 이거를 환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해서 계약을 좀 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저작권을 아직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이 단행본 인세나 2차적 저작권료, 그러니까 내 작품을 기점으로 만든 캐릭터 상품 또는 내 작품을 기점으로 만든 영화, 연극 이런 그리고 또는 이제 광고 수주나 판권 판매 같은 외주 부가 수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시즌제로 계약을 체결하셔가지고 그걸 좀 그 시즌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회사에게 위임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작품에 이제 인기가 점점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별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웹툰 연재 계약은 제가 지금 계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수익 분배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RSMG든 좀 다양한 이제 좀 내가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조금 정확하게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계약서 체결하는데 내가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 근데 모른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그래서 그냥 대충 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여기에 써있는 MG가 어떤 강식인가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게 맞나요? 확인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한지 그리고 용어도 요즘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받아보시고 좀 꼼꼼하게 용어의 정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약을 체결하실 때 본인들의 권리만 좀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순이익의 10% 마치 숫자에만 보시는 것처럼 계약서에서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만 좀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볼 때는 상대방의 권리를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더 많은 권리를 이제 가질수록 작가가 받는 대가가 당연히 커져야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 권리만 보시고 이거는 내가 만족하고 넘어가시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보다 상대방의 권리가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권리에 비해 내 권리가 많은지를 보셔야 되는데 내 권리만 확인하시면 그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조금 보고 이 권리에 비해 내가 받는 대가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권리 조항을 좀 많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 알고 계시겠지만 검정 고무신 사건이 이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계약을 잘못 체결하셔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작품을 2차적 저작물로 만드는 모든 권리를 회사에게 위임하는데 나는 원고료만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상대방의 권리에 비해 내가 받는 대가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신 다음에 자신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체결하지 않는데요. 한 5년 전만 해도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예술인들이 많이 공부를 하지 않으셔서
좀 그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많이 체결하셨어요. 근데 저작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양도를 못하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으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작권은 계속 공부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작권 계약에는 단순 이용 허락이 있고요. 독점적 이용 허락이 있고요. 또 이제 뭐 배타적 이용 허락 같은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독점적 이용 허락을 주시는 계약을 예전에는 많이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독점적으로 이용권을 주시더라도 계약 기간을 좀 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작가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작권 양도나 출판권 설정 계약 같은 걸 체결할 때는 특약으로 일반적으로 3년 정도만 지나면 작가에게 권리가 복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는데, 이걸 영구적으로 좀 넘기는 양도 계약으로 체결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저는 양도 계약보다는 일단은 단순 이용 허락 계약이나 이제 또는 기간을 정한 이용 허락 계약으로 체결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내 작가의 인기 척도를 보고 나서 이 작품을 양도해도 괜찮다, 회사와 이제 회사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나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양도를 하시라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감 기한과 대금 지급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품을 연재하는 속도는 작가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나는 일주일에 한 편의 작품을 작성할 수 없는 작가인데 그 마감 기한을 일주일로 두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감 기간은 내가 작품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하는 그 기한이니까 꼭 확인하셔야 하고, 그리고 내가 대금을 받을 때 이 작품을 보내는 즉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월급으로 받을 것인가 주급으로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계약을 하시면 제가 웹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연재 기간을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내가 마감 기한을 지킬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논의하셔서 좀 정하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의 종료, 해지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마감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배상해야 되는 위약금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 같은 경우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셨을 때 그 부담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그 계약서를 서명날이나 시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거를 못 지키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웹툰 내용이라도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술자리나 이런 데 가서 아무렇게나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 위반으로도 위약금을 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계약서 비교는 제가 표준 계약서랑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를 딱 두 개를 놓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좀 두 가지를 배부를 해드리라고 했냐면, 표준 계약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할 때 계약서 자기가 작성해봤으니까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작성하실 때도 그냥 덜렁덜렁 가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 알겠죠. 내가 덜렁덜렁 가면 이 계약서를 읽지도 못할 거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같은 경우는 저작권 개념이나 그리고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에 따라서 엄청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되게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러 가시기 전에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본인이 체결하는 계약의 표준 계약서를 출력하셔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네, 이거를 꼭 확인하고 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직접 보여드린 거고요. 아르바이트 계약 체결하실 때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그냥 제공을 해주시고 이거를 막 수정해서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근데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러 가시면 계약서의 문구를 표준 계약서 내용에서 수정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 유리하게. 왜냐면 표준 계약서도 복잡해서 다 못 외워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문구를 교묘하게 회사한테 유리하게 조금씩 다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딱 읽어보시면 표준계약서에서 읽은 내용이네 이러고 사인을 하셨는데 나중에 표준계약서랑 양쪽에다 딱 놓고 보면 내 계약서랑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꼭 확인하고 최소한 확인하고 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비교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른 곳도 많아요. 부평, 구청 뭐 이렇게 자기가 있는 구의 구청에서도 요즘은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요. 인천시청에서도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요. 근데 청년분들에게는 특히나 이런 계약서 검토 같은 것도 같이 조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법률 상담 컨설팅을 클릭하시면 계약상 궁금한 부분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상담 건수가 너무 많아서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계약 체결하실 때 회사에 먼저 말씀하셔서 계약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계약서를 안을 보내줄 거예요. 사인하기 전에. 그러면 그 계약서랑 표준계약서를 비교하시고 내 계약서에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이 조항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 컨설팅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변호사님들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명 날인 하기 전에 계약서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 체결한 후에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법률상담 컨설팅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에는 이게 한국저작권협회에서도 법률 상담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작권 문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법률 상담을 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담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청 해당 지청의 구청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작년부터는 인천문화재단에서도 이와 같은 법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쉽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미리미리 이렇게 알아두면 필요하실 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인 서비스도 많고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계약서나 문화예술 용역 계약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네. 여기 주신 표준근로계약서 이건 어디서 다운받는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경우랑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나눠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방학 때 2개월 동안 잠깐만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럼 기한의 정함이 있는 거고요. 몇 월부터 근로를 실시하는데 내가 뭐 퇴사의 날짜까지는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직할 때 쓰는 표준 근로계약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네. 그 계약에 만약에 불리한 들어오는데 이미 계약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그거를 뭐 수정하거나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1년 또는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요. 계약 갱신할 때 최초의 계약서의 내용에서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재계약을 체결하실 수도 있고요. 분쟁이 생기면 그 계약서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미리미리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네. 네. 지금 주신 게 그 표준 계약서를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계약서를 받으면은 업체에서 표준 계약서랑 다르게 구성이 나중에 틀어지거나 네. 다른 내용을 그런 계약서도 많이 조사하나요? 일반적으로 표준 근로 계약서를 지금 제가 제공해드린 표준 근로 계약서는 수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러니까 5인 이상 회사에서 근로를 하시는 이제 일반적인 회사원 분들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라고 해서 보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계약서의 내용에서 어긋나게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나중에 체결한 게 이게 들통이 났을 때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에서
이제 뭐 나중에 제재를 가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프리랜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청에서 이제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술인 분들도 최근까지는 이제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시다가 근로를 받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시니까 자기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약서를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표준 계약서는 수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근로자가 아니신 분들의 계약서는 여전히 계약서를 많이 표준 계약서에서 회사한테 유리하게 대폭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 웹툰 연대계약서 이것도 지금 좀 표준으로 작성된 계약서고 네. 이것도 결국에는 회사에서는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내용을 많이 바꿔서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나요? 많이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네, 웹툰 계약서는 특히나 많이, 웹툰 웹소설 계약서는 정말 많이 수정해서 계약을 하시고요. 그나마 이게 조금 상호를 좀 언급을 해야 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정거래법으로 이게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태료를 세게 맞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이 수정이 돼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랑 거의 유사하게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이트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웹툰이 연재되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랑 내용이 매우 상이하고요. 그리고 뭐 레진 코믹스 등등등등의 이제 성인 만화 연재하시는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를 많이 수정해서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상담할 때 좀 많이 봤어가지고 표준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표준 계약서가 있다는 것도 예술인분들 잘 모르시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셔서 사회생활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해서 그림 열심히 그려서 내가 수상해서 내가 웹툰 작가로 데뷔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격스러운 순간이거든요. 계약서 작성하는 그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까지는 파악을 못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안 준다거나 또는 뭐 나의 계약서상에 좀 불리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해서 그 문제가 터졌다거나 했을 때 변호사를 찾아와서 계약서를 딱 보여주면 저 계약했는데 이상해요 하고 보면 계약서의 내용이 그게 다 적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 확인을 안 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다 보니까 표준 계약서랑 내용이 아직도 상이한 거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약하기 전에 공부를 하지 않고 가시면 좀 나중에 불리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혹시 계약서 작성 시에 이메일이 아니라 대면이나 통화로 이제 계약을 사항을 얘기하거나 세부 사항을 뭐 논의하는 경우에 모금을 하게 되면은 좀 법적으로 소송이나 분쟁에 갈 때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네,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어플을 개발한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시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저희가 줌 같은 사이트 많이 활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줌 같은 사이트로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의 화면을 띄워놓고 계약서가 핸드폰에 이렇게 켜져요. 그럼 계약서 하나하나 체결할 때 내가 상대방과 대한 화면 자체가 다 녹화가 되는 그런 어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계약상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사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하면 분쟁이 최소화돼요. 왜냐면 회사도 너무 불리하게 계약 체결 안 할 것이고 노동자 같은 경우도 허무맹랑한 얘기를 좀 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상호 양해하에 녹화나 녹음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하시면 나중에 분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계약 체결할 때 회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녹음을 할 때 그럼 미리 고지를 하지 않으면 증거 채택으로 되기가 어렵나요? 이거는 민사랑 형사가 좀 다른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문제가 생기는 거는 민사니까요. 네, 일단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이게 감청에 해당하진 않아요.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근데 이게 이렇게 3인 이상 대화를 녹음을 할 때 3인 모두 다 알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내가 옆에 앉아만 있는데 녹음을 하면 이게 감청이거든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호 양해 하에 녹음한다는 허락을 구하고서는 녹음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일단 녹음을 하고 뭐 유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관하고 있는 용도잖아요.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녹음하시는 것은. 그리고 내가 민사상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만 활용하시는 정도라면 녹음을 해두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네. 그럼 혹시 상호 합의하에 이걸 녹음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사측에서 그걸 녹음을 거부하게 되면은 네. 녹음을 못하는 건가요? 녹음은 할 수는 있겠죠. 뭐 요즘은 녹음기도 워낙 잘 나와서 네, 녹음은 할 수는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이제 통비법상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뭐 녹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민사상 이제 증거로 활용할 때 내가 도움은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해두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된다. 근데 뭐 회사가 아무래도 맞겠죠. 그거를 뭐 허락해주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녹음을 해두시면 어쨌든 도움은 된다라는 말씀을 변호사로서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예술인분들 만나면 저작권에 대한 기초 개념만 조금 알고 계시라고 저작권 얘기는 꼭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은요, 지적재산권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좀 더 큰 범위예요. 지적재산권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좀 총칭하는 개념이고요. 과거에는 과학기술자의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술인의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보호하는 저작권 등이 강화되면서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적재산권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인데요. 헌법 제22조 2항에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제 지적재산권법이 제정이 되었고, 개개의 권리는 좀 아까 말씀드린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해서 개별 법률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저작권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부터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웹툰 계약을 살펴봤으니까 웹툰 원작이나 영화,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좀 성공적으로 끝마쳤기 때문에 이 작품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만화가 이제 강풀님이 무빙이라는 웹툰을 연재를 하면 이 저작물은 웹툰 무빙입니다. 그래서 저작물의 원 저작자는 만화가 강풀일 것이고요. 이 만화가는 이때 만화가는 이제 웹툰을 연재하는 플랫폼 사업자 다음과 웹툰 연재 계약을 이제 체결해서 이 웹툰을 연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웹툰 무빙을 본 이제 영화 감독, 뭐 드라마 연출자 또는 영화나 드라마 투자 회사에서 원 저작권자인 만화가 강풀에게 2차적 저작물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원 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을 허락해 준다면 2차적 저작물을 좀 제작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웹드라마 무빙의 시나리오 그리고 영상물,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제2차적 저작물이고요. 그리고 영상물인 웹드라마 무빙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웹툰 무빙이 원 저작물,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2차적 저작물, 영상이 3차적 저작물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좀 착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진 않고요. 이제 원 저작물을 기점으로 시나리오도 2차적 저작물, 원 저작물을 영상물로 만들어도 2차적 저작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저작자가 직접 저작물을 편집하거나 시나리오 작업을 했다면
그 시나리오나 영상물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나리오를 썼을 때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원작자인 강풀이 시나리오를 썼다면 이것은 편집 저작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툰 무빙을 근거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모두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대부분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웹툰 무빙, 웹드라마 무빙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시사 보도를 하거나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기사도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기는 하는데 이 웹툰 무빙을 홍보하는 기사가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 제5조 2차적 저작물, 그리고 제4조가 편집 저작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제7조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이 시사 보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 보도 같은 경우는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요. 그러면 이 저작자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저작권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8조에는 저작자 등의 추정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작자 하면 우리는 어떤 작품을 만든 작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말은 되게 쉽죠. 근데 이를 증명하라고 한다면 이제 법으로서 증명 한번 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다를 입증해봐라 라고 한다면 뭐 이거를 다 영상물로 찍어두거나 그러지 않는 한 입증이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법에는 저작자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일단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로서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 표시된 자를 저작권자로 추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더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게 정말 예쁜 그림을 그려놓고 뭐 스위트 레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사인과 같은 서명이 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그림의 저작자는 이제 저로 추정이 되겠죠. 이단비로 추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은 제 동생이 그린 그림이라면 제가 그림에 몰래 서명만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일단은 동생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인스타에 올리려고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저작자는 누구로 추정이 될까요? 동생일까요? 아니면 저일까요? 추정은 저로 됩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서명한 자가 저작자로 추정이 된다고. 저 그림에 서명한 자는 저이기 때문에 이단비가 원 저작자로 추정은 될 거예요. 그러면 제 동생은 자기가 원 저작자임을 증명하여 저 추정을 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영상으로 아닌데요, 누나가 아니라 제가 원 저작자인데요 라고 입증을 해서 그 추정을 깨트리고 본인이 원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자 추정 규정이라는 건 여러분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착오하시는 경우, 동생이 게임회사 직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동생이 게임회사에서 그린 구미호 캐릭터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 구미호 캐릭터의 원 저작자는 동생일까요? 회사일까요? 저작권자는 회사 법인입니다. 동생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캐릭터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게임 회사인 법인이라는 게 법적으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게임 회사와 제 동생 사이에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 유명한 작가를 게임 회사에서 섭외했어요. 그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 작가가 캐릭터를 회사 법인에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 겁니다.
저작권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거고요. 회사에서 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나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 법인이 저작권자이지만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을 경우에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저작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 개념인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무방식주의를 좀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자가 저작물을 좀 창작한 순간, 그러니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생겨나는데요.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작자가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저작 제작권만 양도를 할 수가 있고요. 저작 인격권은 양도를 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그림의 저작자가 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저작 인격권을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누구한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동생이 실제 저작권자인데 제게 몰래 서명하라고 해서 저작자를 누나라고 속이자라고 계획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저는 아니었잖아요. 동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 인격권은 태생적으로 양도를 할 수 없거든요. 동생이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누나가 그렸다고 좀 속이자라고 해서 그 저작 인격권이 동생에서 저로 옮겨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를 할 수가 없는 권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작 재산권은 양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부동산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작권도 일정 부분은 양도, 즉 이제 판매가 가능한데요. 저작 재산권의 종류를 보면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간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작년에 되게 큰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미키마우스였습니다. 그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의 보호 기간이었는데요. 이제 창작자는 월트 디즈니라는 분으로 1966년 사망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는 이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로비를 통해서 저작권법의 보호 기간을 계속 연장시킬 정도로 저작권 보호에 좀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 사망 이후에 이 미키마우스 캐릭터 디자인을 끊임없이 변화한 이유도 이 저작권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2024년에 해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딱 이제 해제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활용한 이제 뭐 성적인 저작물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저 푸의 저작권이 해제되자마자 나온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푸를 활용해서 이제 악마로 형상화한 영화를 제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동 만화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호러물로 이용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회사여서 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것인데요. 이게 2024년에 미키마우스가 저작권에서 해제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해제됐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해제된 미키마우스는 이 1928년에 증기선 윌리라는 작품에서 사용된 미키마우스만 해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증기선 윌리라는 작품에서 미키마우스의 사진을 제가 좀 올려놨는데 손을 보시면 검은 손인 거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 하얀 장갑 꼈잖아요.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계속 변화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의 형태는 지금 2006년의 미키마우스 형태 정도에서 조금 변화한 수준일 텐데 지금 해제된 것은 저 검은 진짜 생쥐에 조금 더 비슷한 그 증기선 윌리 캐릭터고요. 아직까지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캐릭터가 맞기 때문에
이거를 막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저작권법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카롱 캐릭터에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마카롱에 월트 디즈니라는 회사는 그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활용하면 섬에 있는 무인도에 갇힌 사람도 구조해낸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미키마우스로 마카롱 만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되게 용감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카롱 캐릭터 모양으로 상품을 만드시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마카롱의 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래는 원작자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뭐 월트 디즈니에서 인천의 작은 디저트 샵에 마카롱 샵까지 찾아서 뭐 소송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원작자가 언제든 마음먹고 처벌을 하려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소송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저작권은 뭐 단순히 특강으로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두셔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좀 아까 웹툰 계약서 비교할 때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책인데요. 이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이메리 변호사님이 지금 한 10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프로보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프로보노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웹툰 작가들이나 만화 작가들 상담하시면서 이 책을 작성을 하셨거든요. 이제 공동 저작권이긴 하지만 이 웹툰 계약서를 읽어볼 수 있는 용어들이 거의 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해드리는 거라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사전 접수한 질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미리 받아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나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노무사를 또는 변호사 중 어디에 문의를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일단 뭐 사건별로 너무 차등이 커가지고 노무사다 변호사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계약이나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은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업무 범위의 크기로 보면 변호사가 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좀 더 큰 원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내에 노무사의 범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회사의 경우에는 법무팀의 변호사, 노무사를 전부 다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협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다만 이제 비용 자체도 변호사가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금액의 계약을 하셨는지에 따라 다르실 것 같고 또 이제 본인이 근로자시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본인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도 충분하시고 조금 복잡한 사건이다 노무사로 충분하신데요. 이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가 노동청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아니어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수임을 하시는 것, 처음부터 변호사를 수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의 내용이나 금액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커서 이거는 좀 참고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은님 계시면 뭐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네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김선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영상을 제작할 때 음악이나 이제 음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게 또 저작권까지 있으면 사용 허락을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음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이용 허락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적으로 제작하시는 경우 또는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경우로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요즘 1인 유튜버
라든지 뭐 쇼츠 같은 거 제작하시다 보니까 음악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영상물 제작하시는 시대에서는 뭐 저작권을 정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악뿐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게 폰트입니다. 여러분들 영상물 제작하실 때 자막 따실 때 글자 폰트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글자 폰트 아무렇게나 사용하고서는 한 1, 2년 지나면 소송 들어옵니다. 소송 2년 동안 올린 영상물에 폰트 사용한 사용 금액을 전부 다 소송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인 이제 크리에이터 시대긴 하지만 개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시대에서는 저작권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일이고요. 이제 저작권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 음악권 저작권 협회에서 이용 허락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은 편인데 이제 폰트나 이런 거는 좀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개별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어플 사용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만드는 사이트에서도 거기서도 저작권을 본인들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어플 사이트도 잘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플 활용하셔서도 음악을 쓰실 때도 이 어플이 저작권을 어플이 가져가는지 내가 가져가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시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김선아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 다음으로 이제 익명에서 문화예술 용역계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제가 지금 강의로 좀 진행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제가 음악 저작권 나오면 꼭 이어지는 질문이 좀 저작권료 과세에 대한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작물에 대한 수익 구조가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스트리밍 될 경우의 수익 구조가 음반 제작사, 저작권자, 실현자, 서비스 사업자가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가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음악 제작사가 일반적으로 50% 정도의 비율의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저작권자와 실현자가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제작사, 서비스 사업자, 저작권자, 실현자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에도 근거가 소득세법 21조 기타 소득이 1항 5호로 좀 규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아티스트 중에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 같은 경우는 작곡가와 가수가 좀 일치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현자와 저작권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또 사업 소득으로 분류해서 또 신고가 되고 뭐 이런 좀 복잡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작권 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에는 이게 건별로 매우 달라서 이런 거를 질의하시면은 제가 저작권 강의는 제가 특강으로서 이게 넘기기 되게 어려운 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과세가 들어가면 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좀 신고를 하시되 이게 좀 여러 가지가 내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과세율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누진세율이랑 누진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그 표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을 표로 확인할 수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뭐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기. 저도 지금 이제 그쪽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이제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어느 작품을 만든지. 근데 이제 뭐 서명 같은 뭐 표시될 만한 그걸 남기면 혹시 제 저작권을 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만의 이제 글씨나 이제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걸로 인하여 제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면 일단 저작권으로 보호는 돼요. 다만
이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저작권의 일부를 양도를 하거나 이용 허락을 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결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요. 저작권으로서 내가 보호를 받는데 내가 보호를 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저작물에 나의 이름이나 실명이나 유명한 아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가명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널리 알려진 아명이잖아요. 그런 거를 남겨두면 내가 저작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명이나 나의 표식을 항상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쪽. 저는 수정 요청으로 새로 만든 창작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수정 요청으로 새로 만든 창작물과 수정 전 창작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요. 그러면 이제 원 저작물이 있고 내가 수정한 2차적 저작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2차적 저작물 사용의 보호인가요? 뭐 어떤 사용을 하시는 건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창작물만 네. 드렸어야 하는 건데 한 달에 창작물만 줬어야 하는 건데 그거를 수정 요청을 하셔서 네. 제가 2차 창작물을 또 드렸죠. 네. 그런데 1차와 2차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경우라서 이제 상대방이 1차랑 2차를 전부 다 사용하셨다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저작물입니다. 처음에 만드신 저작물과 수정된 저작물이 각각의 저작물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이 이용료를 1차적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따로따로 지급하시는 게 맞죠. 근데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구두로라도 내가 수정한 것을 전부 다 사용해도 좋다라고 체결하셨을 수도 있고 내가 수정한 것은 각각의 저작물로서 각각의 비용을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약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내용이 전혀 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저작물로서 사실 따로 비용을 받고 따로 사용 허락을 구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약서를 체결하는 강의를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계약서 작성할 때 회사에다 말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저 채용 안 하면 어떡해요?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물건을 제작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거 이용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 받는 게 맞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나의 권리는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을 하셔야 상대방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말씀을 해보셔라 라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 계약서 체결하실 때 일반적으로 가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군이 변호사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인에 가면은 하루에 2시간만 재워도 되고요. 그래서 막 피를 흘리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용계약서 웬만해서는 작성해주지 않는 직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계약서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에 내가 회사를 그만둘 때 더 큰 분쟁이 발생한다라는 걸 너무 여러 차례 봐서 저는 변호사지만 계약서를 항상 작성하는 좀 특이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법인에 가서 저 채용하실 거면 계약서 좀 작성해 주세요 라고 말을 꺼내는 게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근데 계약서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게 어려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철면피를 깔고서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봤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그만둘 때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깔끔하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 정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굳이 퇴직할 때 쓸데없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계약서에 다 적혀 있으니까. 실업급여 이런 신청에 대해서도 굳이 사장님이랑 싸울 필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한번 피곤해 보시죠 라고 항상 권해드리거든요. 나한테 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에 까다롭게 구는 회사는 내가 들어가서 어차피 퇴사할 때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느니 차라리
나한테 계약서 작성해주고 그래 네가 일하는 만큼 줄게 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저도 여러 군데 법인에서 면접을 다니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는 법인만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부족한 시장이다 보니까 채용이 잘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도 말하는 게 처음엔 어려운데 한 번 어렵지 사실은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들도 계약서를 좀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는 계약서 작성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표준계약서 요즘 다 작성하잖아요. 근데 왜 예술인들만 작성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좀 주장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조금 말씀드려가지고 이것도 생략을 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인 업계에서는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를 제공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와 실제 계약서의 다른 조항을 기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조항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든지 인천시청 또는 해당 관청, 구청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한 후에 서명 날인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라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만약에 폰트나 이미지 같은 거를 네. 사인하고 라이센스를 계약을 했어요. 한 3년이나 5년을 계약했다고 했을 때 네. 제가 만약에 2022년도에 그거를 계약을 해서 음악이나 폰트나 이미지를 계약을 해서 제가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추가 수정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뭐 언제까지 사용한다 그런 특약의 내용도 없었고 그러면은 이거를 수정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저장을 놔두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종료가 돼도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나요?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되나요? 변경하셔야 됩니다. 계약 기간을 일반적으로는 정하실 텐데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하셨다고 해도 최대 보호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거의 사용료를 지급을 하냐 안 하냐로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유료니까. 유료 폰트인데 내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을 대부분은 이용 계약한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약서를 체결하실 때 그거를 조금 명시해서 계약을 좀 체결하시는 거를 좀 들이신다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하실 때 좀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고요.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인천시의회 이담비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이메일 주소든 핸드폰 번호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들었는데 이 점이 궁금하시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